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시간입니까? 진짜입니까? 아, 진짜 세법 맞습니까? 네, 부동산 세법이죠. 과목을 정확히. 일반적으로 말하면 세법 하면은 제일 중시하는 거는 뭐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등등 뭐 상속증여세법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 치거나 회계사 시험 치면 우리가 하는 과목이죠.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건 시험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세무사들은 이런 세금들은 거의 잡세 전혀 중시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이런 잡세들을 주로 합니다. 말로 잡세거든. 근데 매운탕 먹어도 제일 맛있는 매운탕은 자부 매운탕, 그렇죠? 그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이런 거 하는 거죠. 제 이름 뭡니까? 그래도 들어오시면서 과목이 뭔지, 사람 이름 뭔지 그런 거 보시는 게 좋잖아, 그렇죠? 야, 신일지입니다. 한일자에 갈지자. 한 길로 가라고 제 아버님이 마음 먹은 길이 있으면 네 가고 싶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애들 엄마는 이렇게 부릅니다. 날일자에 갈지자, 날마다 갈지자로 들어온답니다. 어쨌든 세법 문제 중요한 내용 중 지방세, 국세 나오죠. 지방세, 국세. 현재 우리 법에는 지방세가 몇 개냐면은 지방세 11개 있습니다. 국세가 14개가 있습니다. 합쳐서 전체 세금은 25개 세금. 그 가운데 지방세, 국세 가운데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하면 제일 먼저 내는 세금 뭡니까? 제일 먼저 내는 세금, 과거에는 등록세부터 냈습니다. 등록세부터. 내가 취득하는 걸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전에 등록세를 내고, 그 다음 취득세는 취득하고 마지막 잔금 치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잔금을 이제 취득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서 이제 취득세 쓰고 있습니다. 우리 2011년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과거에 취득세, 그 다음 등록세,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 소유권 외의 등기, 소유권 말고 외의 등기 어떤 것 있겠습니까? 소유권 등기 말고 소유권이 아닌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뭐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취득세와 그리고 소유권 등기를 통합해서 현재 취득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과거에 면허세 이런 걸 이제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이 아닌 등기와 면허세를 통합해서 현재 등록면허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유권, 내가 부동산 취득하면 소유권 등기란 등록세를 제일 먼저 내고 그 다음 취득세를 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통합되어서 내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까지 합쳐서 우리 취득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내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취득에 관련된 세금. 시험을 하는 지방세 가운데 취득에 관련된 세금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면 보유하는 동안 무슨 세금 나오죠? 대표적으로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나오잖아요. 재산세.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 국세. 국세 가운데서 재산세 내지 모르 재산세 가운데서 예를 들어 주택은 6억까지는 재산세를 냅니다. 근데 6억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종부세를. 제가 제일 내보고 싶은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증여세. 증여를 받아보고 싶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종부세. 그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뭐가 나오죠? 임대소득 나오잖아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나오게 됩니다. 임대소득. 특히 임대소득 가운데서 시험의 문제는 주택의 임대. 주택임대가 관한 내용은 거의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가 관한 문제를 살짝 빼버렸지만 그런 7, 8년 동안 주택임대와 관련된 문제 매년 출제를 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에 관련된 세금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럼 타인에게 가지고 있다가 타인에게 팔면 무슨 세금 나오죠? 타인에게 내 부동산을 팔면 무슨 세금 나옵니까? 양도소득세를 줘. 아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의 양도는 있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입니다. 우리 계속적이다 반복적이라는 걸 딱 한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딱 한 글자로 계속한다 반복한다. 딱 한 글자라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다. 쭉 뭐 그렇죠. 업이라고 합니다. 업. 우리 중개업법 할 때 아마 수업에 그리면 중개업 할 때 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동산의 판매를 계속 반복해서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해서 사업소득이 됩니다. 부동산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팔면 양도소득, 계속 반복해 팔면 사업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시험은 양도소득을 내지 사업소득을 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과거에 딱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시험을 28번 치는 동안 한두 번 정도 나올 게 부동산 매매업이고 실제로 양도소득의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얘들 둘이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세금, 얘들 셋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세금, 얘 하나가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세금.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된 총론 있죠. 조세 총론. 세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금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등등등 세금을 어떻게 분류할 건지 이런 내용은 보통 시험은 세법 문제 몇 문제입니까? 16문제 걸쳐. 16문제. 과거에는 20문제 나왔습니다. 세법 20문제, 공시적 20문제 이렇게 내고 최고 많이 나올 때 14회 시험 때는 세법 21문제, 공식 19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던 것이 15회, 16회 들어오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위원장이 지적학회 학회장님이 출제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적을 좀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처지에서 공시를 3분의 1, 지적을 3분의 1, 세법을 3분의 1 이런 내용으로 패턴을 바꿔버리면서 세법 분량이 확 줄어버리고 대신 지적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증가하는 이런 식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뭐 대부분 학원에서 세법을 독립적으로 하루를 줘야 되는가 등등등 이런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위기에 처해서 잘릴 확률이 많았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16문제 나옵니다. 16개 가운데서 총론이 거의 매년 2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2문제. 총론 2문제. 그 다음에 14개 남았다고 그러죠. 14개 남은 중에 지방세 7개, 국세 7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또다시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금 취득 관련 세금 14개 가운데서 취득 관련 세금이 또 3분의 1 정도입니다. 얘들이 3분의 1, 얘들이 3분의 1, 얘들이 3분의 1. 그냥 시험의 패턴을 그렇게 맞추고 있어. 국세 절반, 지방세 절반. 아니면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각각 3분의 1. 뭐 명확히 문화구수를 그렇게 맞추지는 않아도 거의 그런 패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문제가 몇 문제냐니까 취득세가 보통 한 3문제. 등록면허세가 1문제 정도, 재산세가 2문제에서 3문제, 종합부동산세 1문제, 얘 1문제. 그럼 몇 문제입니까? 4개. 요럼 치면 4개.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8개 하고 나면 몇 개 남았습니까? 8개 하고 나면 몇 개 남았어요? 6개 정도를 줘. 그럼 얘들이 6개. 이런 식으로 거의 보면 취득세가 최대치가 4문제. 재산세도 최대 끌고 가면 4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그렇게 맞추고 있는 편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시험에 그럼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취득세와 통합되기 전에는 이게 뭐 매년 한 문제, 최대 2문제씩 나왔는데 이게 취득세와 통합되면서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가 취득세 넘어가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사라진 거야. 이제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등등 뭐 변경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것만 남아있다 보니까 중요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얘는 26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27회 때 한 문제 나오다가 27회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제 취득세와 섞어서 한 문제 됐습니다. 다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지문 5개 가운데서 지문 3개가 취득세 지문이었고 2개가 등록에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도 얘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크게 사실 중요성이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재산세 쪽에 거의 치중하다 보니까 종부세도 사실은 중요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편들입니다.
얘도 저장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다가 작년에 한 문제, 올해 또 희미하게, 올해 또 안 보이더라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중요한 세금 치면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시험의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보실 때는 요 세 가지 세금을 보시되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냅니까? 어려운 문제 어디서 냅니까? 한 문제를 내면서 굉장히 어렵게 손도 못 대게 이렇게 문제 내겠습니까? 아니란 거죠. 한 문제 내는 문제들은 그 세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들,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걸 묻지 한 문제 나오는 그 세금을 되게 어렵게 내고 여러 문제 나오는 한 5개, 6개 나오는 요 세금을 대다 쉽게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난이도 있는 문제는 문항수가 많은 세금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세금을 다 맞출 자신이 있으면 얘들을 보시면 돼. 근데 아니거든. 어려운 문제는 거의 요 세 가지에서 나오거든. 쉽게 나오는 얘들을 봐야만 어렵게 나온 걸 틀리더라도 메꿀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다 봐야 된다는 것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세법, 과거에는 참 쉬웠습니다. 16문제 가운데 뭐 11개, 11개 맞으면 공부 안 했구나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한 4회, 23회인가? 23회까지는 19회부터 시험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23회까지는 되게 어렵습니다. 16개 가운데서 한 10개 맞추면 야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다가 24회 들으면서 24, 25, 26, 27 요까지는 또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기본적으로 10개 정도는 다 맞았어. 왜냐니까 그 앞에 19회부터 문제를 출제하던 요 분이 되게 문제를 어렵게 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24회 출제로 들어가고 선정됐는데 실제로 이분 집에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초상에 나서 출제하는데 시험 내로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서 부랴부랴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이분이 문제를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를 했거든. 전부 문제 좋더라. 진짜 괜찮더라. 당연히 좋지 쉽게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번에 빠지면서 요 분이 새로 원래 들어왔습니다. 아마 원래 세법 문제 보면은 됐다 어렵습니다. 제가 딱 보고 문제를 딱 보고 난 뒤에 느낌이 어렵다 이런 의미보다는 비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비겁하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중개업 자격증은 충분 조건 아니잖아요. 필요 조건입니다. 당신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요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 정도 지식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는 필요 조건이지. 요 내용만 알면 충분하다. 이것만 알면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다. 이런 의미 아니거든. 그렇다면 실제 자격 시험을 치를 때는 그 자격에 맞는 기본적인 지식에 관한 내용을 테스트하는 거지. 원래 같은 문제는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별로 보이지 않고 저 어디 구석에 있는 거. 단서를 끌고 오고 됐다 내가 이걸 문제가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문제가 비겁하다는 생각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시험 치게 되면 강의하는 사람도 패턴을 맞출 수가 없어. 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진짜 저 구석에 처박힌 거.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업 하실 때 아무 의미 없는 거. 이런 내용까지도 다 설명하고 이해하려면 되게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할 거고 뒤에 가서 아마 문제 풀 때는 그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내용과 그다음 중요하지는 않지만 단서가 있거나 필요한 부분들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원들이 보면 세법은 세법 하루를 주는 게 아니고 세법 절반, 공시절반 이래 섞습니다. 대부분. 부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법하면 다음 주 목요일은 공시, 그 다음 주 목요일은 세법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세법이 뭔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이해도 못하고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고 이거 중요하다, 나온다, 외우라 이 방식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지금은 공법 과락 먹는 게 아니더라고. 대부분 공시, 세법 과락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중요한 내용들만 핵심만 이야기하지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 격까지를 말 못하니까 공법이 있죠. 공법은 무엇의 준말이더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법은 공포의 법의 준말이랍니다. 공포의 법에. 공법 어렵습니까? 처음 하시니까 모르겠죠. 제가 알기로는 공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법은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하고 외워야 할 게 많은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과목은 차라리 공시가 어렵습니다. 등기에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나중에 등기부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소멸되었고 어떻게 변경되었고 어떤 식의 내용이 이루어졌고 권리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기부를 쫙 펼쳤을 때 내가 일목요연하게 그 과정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시가 사실 어렵지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공법이 있고 사실문제, 중개사법은 진짜 이게 뭐 점수 따는 과목이었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중개사법도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중개사법 있고 얘도 사실문제잖아. 그다음 공시법이 있고 공시지적법이 16개, 세법 제일 만만한 거 16개. 근데 보통 공법이 장남입니다. 장남. 내 장남이거든.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2차 과목 공부할 때 보세요. 오직 2차 과목 가운데는 공법밖에 없는 줄 알고 공법에 주구장창 매달립니다. 공법에. 저도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팔남매 가운데 제가 장남인데 우리 팔남매 가운데 제 형제분은 없습니다.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위로 누님이 3명이 있고 밑에 여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제가 팔남매 가운데 유일한 아들입니다. 제가 집에 장남이면서 또 집안에 제가 종손입니다. 그래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제 아버님도 6남매 가운데 아버님 혼자밖에 안 계시거든, 남자분이. 그러니까 가오리가 대대로 집안에 좀 남자가 귀한 것 같아요. 저는 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밖에 없어. 친척들이 전부 나보고 장하다고 아들 둘이 낳았다고 장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얘가 장남입니다. 제 집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 아버님 장남이고 남자분 혼자밖에 없어서 굉장히 많이 챙겼습니다. 제 아버님 어머님도 제가 굉장히 많이 챙겼습니다. 제 어머님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젖 먹일 때 외에는 저를 어릴 때 알아본 적이 없답니다. 왜? 항상 할머니가 데리고 다니고 할머니가 업고 다니고 학교 갈 때도 할머니 손잡고 가고 소풍 갈 때도 할머니 손잡고 소풍 갔지 어머니가 따라온 적이 없어. 그만큼 많이 장남이라고 되게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 집 8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유치원 나온 게 저밖에 없습니다. 대학이야 대부분 다 나왔지만 유치원 나온 게 저밖에 없어. 그만큼 어릴 때 혼자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우리 8남매 누나들, 여동생들 다 챙겨가면서 삽니까? 아니거든. 그렇죠. 장남한테 뒷다 잘해봐야 결국은 나중 가면 그냥 지팔 지연 들고 지 혼자 먹고 살지 결국 뭐 도와주거나 하기는 참 힘들더라고. 그럼 제 어른들은 촌에 사시는데 제 막내 여동생이 촌에 살면서 아버지분이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가만히 봐요. 장남이라고 되게 챙겨줬는데 장남은 어쩌다가 한 번씩 전화만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들르면 아이고 우리 장남 왔다고 역시 우리 장남이라고. 같이 살고 있는 막내는 뭔데 그럼. 그렇죠. 사이와 같이 살면서 같이 살고 같이 챙기고 막 삼세끼 밥을 다 채워주는 막내는 원래 그런 거고 장남 한 번씩 용돈 막 가끔 보내줘도 아이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장남이 용돈 주더라고. 참, 이게 장남입니다. 이게 장남입니다. 여러분 장남 뒷다 챙겨봐. 챙겨봐야 나중에 가면 지팔 지연주고 지점수밖에 못 얻지. 얘가 고득점을 해서 동생들 챙겨주고 너 전혀. 누가 함께 살아? 막내가. 막내가 결국 부모 모시고 살면서 오빠 하면서 위로 뭐 김장애가 보내주기도 하고 뭐 옥수수 따면 옥수수 보내주기도 하고 하더라고 보니까 막내가 그러니까 좀 바르게 장난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한번 볼 때 공법은 그래. 공법은 진짜 열심히 해도 뭐 공법 80점 넘고 이런 거 없어. 잘 없어. 아마 작년 시험에 올해 말고 작년에 공법 전국 수석이 83점 얼마입니다. 전국 수석이 82점인가 83점밖에 안 됩니다. 보통 나오면 공법 나오면 보통 막 70점, 60 몇 점, 많이 나오면 70한 2, 3점. 얘는 지점수밖에 못 챙겨. 그럼 뚜엣을 만들 때 중개사법은 원래 같은 경우 약간 어려웠다고 말하지만 보통 중개사법 80점, 80 몇 점 나옵니다. 열심히 하시면 보통 중개사 90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얘를 세트로 묶어서 중개사법을 기타 좀 열심히 해서 공법 좀 부족한 걸 메꾸는 방식 가야 돼. 공법을 되게 열심히 해서 공법에서 누굴 점수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작전 짜기 시작하면 다른 과목들 공부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공법 가운데서는 중요한 분들.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칠 때 기출문제 쭉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10년치 나중에 수능 칠 때 보면 수능 애들도 마지막 보는 건 10개년 기출문제 봅니다. 왜? 문제 형태는 달라도 코어는 똑같거든.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 쭉 보면 요 단원에서 이런 부분을 거의 매년 중시하고 있구나. 이런 걸 중시하고 있구나. 아마 거기 보일 겁니다. 그럼 얘는 내가 50점, 60점 맞는다. 중요한 것만 봐도 절반은 맞습니다. 그럼 얘를 점수를 맞춰서 얘를 메꿔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공시와 세법 나올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하시다 보면 자기가 좀 흥미가는 과목이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 1차 과목도 있죠. 개론, 민법. 어느 과목이 쉬워 보입니까? 어느 과목이 쉬워 보이죠? 개론, 민법.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시다 보면 나는 개론은 안 되는데 민법은 참 재미있고 이해되는데 개론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고 개론은 참 재미있는데 민법은 도대체 해도 뭔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어. 그래서 민법이 나 민법이 좀 이해가 되고 민법은 체계가 잡히고 민법이 재미있습니다. 이런 분은 이과 성향입니다. 아니 법과목인데 문과 아니냐고? 아닙니다. 법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물수변에 갈것자 씁니다. 물 가듯이 가는 게 법입니다. 법은 체계성이 있고 논리성이 있고 딱딱 이론성이 있습니다. 요 놈이 요래 되니까 요렇게 되고 요 놈이 요렇게 되고 이게 이과라 문과보다는 이과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이과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민법이 재미있고 민법이 흥미가는 문과보다는 이과적 성향. 추상적 내용보다는 딱딱 따져가면서 놀고 있는 것, 요게 재미있는 분은 이과 성향입니다. 학계로는 문과 성향입니다. 이건 문과 성향이거든. 얘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학자 붙은 과목은 보통 다 학을 띱니다, 이게. 정치학이라는 게 답이 있습니까? 없어. 윤리학이라는 게 답이 있습니까? 경제학이라는 거 답 없습니다. 과거에 고전학파에 있던 아담 스미스 있던 시대와 그다음 그 뒤에 있던 케인즈 학파에 있던 시대, 그 뒤의 시대, 이런 경제학이라는 건 시대마다 내용이 틀리고 시대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개론 과목이나 학이라는 과목이 붙은 건 원래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현재 맞는 내용의 논리성을 따지는 거지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상적인 개론이 좀 이해가 되고 재미있고 이런 분들은 좀 문과적인 성향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다음 하시다 보면 아마 개론이 재미있다 하면 내가 문과적 성향이 좀 강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민법이 재미있고 체계적이고 참 따지기 쉬우니까 나 여기 좀 이해가 되더라 이과적 성향이 강한 편들입니다. 그럼 항상 할 때 우리 비교 우위적인 내용을 합니다. 비교 열의적인 것, 비교 우위적인 것. 근데 과거에 그런 거 배웠습니까? 리카르도가 말하는 비교 우위론 경제학에서 A 나라가 있고 B 나라가 있으면 A 나라는 섬유가 굉장히 강세인데 대신 기계적인 부분이 밑으로 떨어지고 B 나라는 섬유는 떨어지는데 기계가 강세고 근데 이 나라가 섬유를 주장창 해봐야 결국은 돈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 리카르도가 말하기를 그래서 무역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이 나라는 섬유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기계화 바꾸고 이 나라는 기계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섬유화 바꾸고 이렇게 양쪽 다 이익이 되지 않은가. 이게 리카르도가 말한 비교 우위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 민법적 성향이 강하고 나 민법이 참 재밌더라. 근데 개론이 안 나오네요. 개론 주구장창 파도 지점수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흥미가 따라가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럴 바에야 민법이 잘 되면 민법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잘 되는 과목을 극대화시켜 얘를 70점, 80점 맞는다 생각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50점 맞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안 된다고 이거 안 되는 과목 점수 올리고 이 시간에 잘 되는 과목에 1, 2점을 더 올리는 게 월등히 낫습니다. 작전은 그렇게 짜시는 게 맞아요. 제가 가봐보니까 이 학원에 16년인가 17년인가 그때 한번 세법 특강하러 왔죠. 그리고 처음 왔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동안 서울서만 강의하다가 이제는 나이도 좀 들고 하다 보니까 내려와야지 집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와다 보니까 또 마침 원장이 또 저하고 친구고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동기고 가다 보니까 자기하고는 오라고 알겠다고 왔는데 오늘 버스 타고 오니까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 뒤따 물더라고. 또 보니까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마치고 되게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야, 마치고 어디 가느냐니까 어딜? 집에 하니까 뭔 집 물어. 왜 하니까
마치 거기 어딜 가 마치고 나오고 술 한잔하고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가라. 와,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작전 좀 그래 짜시면 좋겠고 제 같은 경우는 좀 가급적이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들입니다. 단순히 외우자 이게 아니고 좀 이해를 하고 왜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외우는 게 맞지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외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이야기거든. 가급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론 내용을 쭉 펼쳐보시니까 206쪽 나오는 조세의 정의 나오고 있죠. 조세의 정의. 조세의 정의는 원래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들입니다.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세금이라는 게 뭔지 그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르셔가지고 세금은 반드시 국가 지자체가 징수하는 걸 세금이라 말하지 국가 지자체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이 징수하고 이런 건 세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 지자체가 무엇 때문에 받는답니까? 쭉 보니까 쭉 가다가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이래 시작하죠. 반대급부 없이. 국가 지자체가 징수하되 반대급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급부가 있는 건 세금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딱 3명이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있어. 근데 보니까 어디 가냐니까 전기세 내러 간답니다. 그 옆에 아주머니 물어보니까 전화세 내러 간답니다. 니는 하니까 수도세 내러 간답니다. 요 3명 중에 올바른 이야기 하신 분 누구죠? 요 3명 중에 올바른 이야기 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전 올바른 이야기 하시면 전혀 없습니다. 전기는 국가 지자체가 합니까? 한국전력공사가 하는 겁니다. 또 전기는 전기를 사용한 대가로 내는 거지 아무런 대가성 없이 내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전기 요금이라고 말하는 거지 전기세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전화도 한국통신공사나 등등이 사는 거고 또 전화를 이용한 대가로 내는 거지 반대급 없이 내는 게 아니거든. 전화도 요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다시 수도는 지자체가 합니다. 지자체가 하지만 수도는 상수도를 이용한 대가, 하수를 이용한 대가성으로 내는 거지 아무런 대가 없이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수도 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가끔 신문기사 보면 아니 또 기자들도 내년부터 전기세가 오른다는 수도세가 오른다는 등 난 그런 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경제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슨 경제학 기자입니까? 그렇죠? 근데 기자에 자격이 없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이래 말하는 거지. 세금이라는 것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내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국가 지자체가 내되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는가? 재정에 필요한 내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에 필요한 재정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 이게 가장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걸 흔히 이제 국고적인 목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국고적인 목적이라고 나라의 곳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나라의 곳간을 채우려고 국가 지자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2차적으로는 어떤 게 소득을 재분배하려고 부의 재분배를 하려고 자원의 재분배를 하려고 원래 일반적인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냅니다. 근데 사치품을 취득하면 무슨 세금 내죠? 사치품을 소비하게 되면 과거의 특소세, 지금 이제 개별 소비세 이렇게 말합니다. 개별 소비세. 이렇게 특소세를 내듯이 여기에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과급적이면 사치품을 소비하지 않고 일반적인 물품으로 가도 재화가 한정돼 있거든. 원료가 한정돼 있는데 한정된 재화를 사치품에 많이 쓰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에다가 돈을 적게 쓰도록 많이 세금을 많이 받아서 적게 쓰도록 하고 대신 일반적 물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자원을 재분배하려고 이런 식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고 부를 재분배하고 자원을 재분배하고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걸 2차적인 목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가적인 목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충당하기 위해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법에 의해서 이를 조세 법정주의, 조세 법률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세 법정주의라고 세금은 반드시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우리 과거에 TV 보니까 이런 거 나오죠. 요즘도 이 양반 TV 나오죠. 최불암 씨 TV 나옵니까, 요즘? 최불암 씨 TV 나옵니까? 네. 제가 TV를 안 보니까, TV 안 본 지가 10몇 년 됐습니다. TV 자체를 안 보니까 집에 TV 없습니다.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애들은 방에서 공부하는데 부모라는 사람이 TV 보고 있으면 애들이 얼마나 찝찝합니까? 지는 TV 보면서 이런 생각 할 거네요. 그 애들 엄마하고 TV 없애자. TV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이제 대학하고 졸업하고 하고, 그래도 지금도 내가 TV 안 보되겠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아예 둘 다 TV 안 봅니다. 어쨌든 세금은 반드시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세 법정주의다. 법률에 따라서. 그럼 TV에 옛날 체불함 있을 때 38기동대 이랬죠. 38기동대. 나 좋은 나라 국민본부가 하면서 왜 38기동대입니까? 1번 38 광땡이니까. 2번 38 따라지니까? 아니야. 38기동대는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게 헌법 38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38기동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 근데 요 중간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은 누가 만들죠? 법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그렇죠. 입법기관, 국회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국회에서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국회에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잖아. 그래서 세금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 말은 국민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세금을 받을까, 누구에게 받을까, 얼마를 받을까 하는 것은 모두 국민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조세권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세금은 국민의 동의하에서 국민이 뽑은 그 대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법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반대급부 없이, 물론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반대급부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반대급부는 있습니다. 어떤 것? 내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방이 되는 거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치안이 되는 거고, 도로 닦는 거고, 내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고 하니까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내지 않는다고 해서 도로 이용 못하고 공원 사용 못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돈도 내지 않고 막 사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결혼 시간에 무임승차자 이런 내용. 무임승차자. 무임으로 승차하는 사람. 하지만 내가 딱 전화해서 우리 집에 도둑 들었다고 빨리 경찰관 좀 와달라고 하니까 세금 내십니까? 얼마 내십니까? 왜요? 하니까 30만 원 이상 되시면 경찰관 3명 나갈 거고 10만 원에서 1명 나갈 거고 안 내시면 안 나갈 거 아니잖아. 그렇죠? 세금 내지 않아도 물론 그런 거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반대급부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반대급부는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주어지는 징수적 경제적 부담. 물론 그 경제적 부담은 원칙은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도 부동산 낼 수 있습니다. 나 상속 받았는데 얼마 받지는 않지만 자그마한 거. 저것도 건물인가 싶은 거 한 40억짜리 하나.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토지 한 30억짜리 하나. 그다음 집 쪼매난 거 10억짜리 하나. 차량 다 찌그러져 가는 거 2억짜리 하나. 요 4개 상속 받아봐. 받았는데 상속세를, 근데 현금은 거의 없어. 현금 1,000만 원 받았는데 나는 상속세 내라고 나오는데 5억 얼마 내라고 하니까 없잖아. 그럼 자기가 받은 그 부동산으로 1차적으로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고, 부동산 없다면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도 있고 등등, 이렇게 원칙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금전 대신 물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이 가능했고 양도소득세도 물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2016년 들어오면서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 폐지, 근데 양도소득 물납제도 폐지하고 지금 유일하게 이제 물납할 수, 물건 납부할 수 있는 게 국세로서는 상속세, 그리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이런 세금 이제 물건 납부, 물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마 원래 시험 쳤던 문제 다음 재산세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르지 않은 것, 여러 문제 출제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시험에 나오는 조세 가운데 물납이 유일한 건 재산세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건 재산세가 지니고 다 특징이다 보니까 재산세에서 물납에 관한 내용을 묻는 이런 내용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조세의 정의 이렇게 말하죠. 세금을 한자로 적으면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세자입니다. 세자. 세자는 벼화자입니다. 이게 벼화자거든.
배웠자야 기쁠 열자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내 노력한다고 해서 추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그리고 적정한 태양력도 나눠주는 거고 땅의 힘도 빌리는 거고 등등등 이렇게 해서 내가 추수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도와준 그 하늘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는 기쁜 마음 내는 것 그게 세금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늘에 내지만 내가 하늘에 볕단 던진다고 하늘이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대신하고 있는 천자, 왕, 임금에게 내는 것 이런 걸 과거에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냅니까? 세금 내면 기쁩니까? 변태가 지금 뭐 세금에서 기쁜 성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자가 말하기를 합니다. 공자가 하루는 태산준영을 제자들하고 태산준영을 쭉 넘어가는데 거의 산중턱조 산위쪽에 웬 소복 입은 아주머니가 울고 있는 거야. 무덤 앞에서. 무덤이 쭉 세 개쯤 있게 왜 울고 있냐니까 자식인데 얼마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답니다. 이게 실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고. 근데 그 남편 무덤인데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고. 시어른 무덤인데 호랑이 물려 죽었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아낙네에게 묻기를 왜 이렇게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이런 곳에 왜 사느냐고 민가에 내가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위험한 곳 살고 나니까 아낙네가 말하기를 밑에 내려가면 세금이 있답니다. 밑에 민가에 세금이 있답니다. 그래서 나온 한자가 가정맹호라는 혼자가 나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가혹한 정치,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도 미국이 영국 독립하는 것도 보스턴 차 사건. 영국이 사사건건 미국의 차에 대한 부분에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금 때문에 벌어진 역사적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과거의 역사 시간 배울 때도 뭐 사만의 물난이라든지 백골징포 아시죠? 돌아가신 사람으로도 세금 받는다는 거, 황부첨정, 개한테도 세금 받고 이런 내용에서 세금 때문에 조선시대 때 세금은 연대입니다. 연대 책임이거든. 문제는 연대는 연대인데 이게 마을 공동연대입니다. 근데 같은 마을에 한 50호가 살고 있는데 이 양반이 세금을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도망가 버리잖아. 도망가 버린 남아있는 49가가 이 사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사람도 힘들잖아. 도망가 버립니다. 조선 후기 가면 마을 전체가 다 비워버리고 진짜 다 비워버리고 유민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호우조사 자체가 안 됩니다. 흔히 베트남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치민이 머리맡에 항상 두고 있던 읽었던 책이 목민심서입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이 항상 머리맡에 딱 두고 언제나 읽었던 책이 목민심서라는데 목민심서 이런 거 나옵니다. 하루는 가니까 남자분이 관청에 낯들고 관청에 뛰어나서 막 울면서 왜 그러냐니까 세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애 하나 늘어날수록 애가 늘어날수록 애 때문에 세금 붙으니까 도저히 감당을 안 된다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게 목민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낫을 들고 남자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놈이 죄라고. 현대사회처럼 애가 딱 들어서지 않도록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과거에는 애 들었으면 일단 무조건 놔야 되지. 뭐 사사가 나가라 이런 걸 몰라도 일단 뭐 중간에 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애가 자꾸 나오니까 어쩔 수. 그럼 부부적인 내용을 안 하면 안 되느냐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거고. 어쨌든 요 놈이 죄라고 이걸 잘라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은 과거에는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세금하지만 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여러분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세금 딱 고지서 나오면 재산세 고지서 나왔다. 얼마 전에 냈죠. 재산세 냈을 겁니다. 내면 딱 고지서 보시고 금액이 대부분의 분들은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더럽게 많이 나오네. 이 말밖에 안 합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현재 세리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세리에서 발표하기를 2012년도 발표 보면은 현재 국민들에게 부과된 세금 가운데서 잘못 부과될 확률이 40몇 %랍니다. 세금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의 신청했을 때 이 신청 한 분이 이기는 게 지금 80몇 %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고.
흔히 말하는 우리 토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세금도 이런 게 나옵니다. 분리토지라는 게 있고 별도 토지라는 게 있고 종합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토지도 뭐 저율의 분리가 있고 고율 분리가 있는데 저율 분리가 제일 세금이 낮고 여기 이제 생산 관련 토지들입니다. 농지나 목장이나 공장이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생산에 관련된 토지. 그다음 요거는 생산에 된 토지를 생산된 걸 유통시키는 상업적 목적의 토지. 요건 나대지 같은 게 종합합산 토지입니다. 제일 낮은 세금이 저율 분리, 그다음 별도합산, 그다음 종합합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상업용 건물 토지가 별도합산이거든. 근데 제가 2009년도에 그 인천 부평의 원장이 한 번은 재산세 딱 들고 한 봐달라고 이거 맞냐고 금액 맞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근데 문제는 금액이 문제 아니고 토지의 유역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종합이라고 돼 있더라. 종합이라고. 상가 건물인데 학원에 있는 자기 이제 관책이 자기 거라서 그 상가 건물의 토지인데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라고. 별도합산 토지 되는데 이게 종합합산 돼 있다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건물 지은 지가 8년쯤 됐는데 8년 이전에 종합이었거든. 근데 건물 짓고 나면 토지 유형을 별도로 바꿔야 되는데 담당자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작년 보냈듯이 그냥 계속 종합 보낸 거야. 계속. 왜? 누구도 반발 안 하잖아. 왜? 재산세 고의자 종합이라고 적혀도 종합이 뭔지 모르거든. 뭔 말인지 모르니까 반발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이 양반에 가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새로 건물 들었은 지가 벌써 8년 지났는데 별도합산 토지인데 왜 종합합산 토지 돼 있냐고. 딱 신청하니까 자기 막 장부리지나 아이고 죄송하다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조세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치까지는 환급을 이제 소급해서 환급 받아서 돌려받았습니다. 그 이전 3년치를 못 받았지. 그 문제는 그 건물에는 이게 12층 건물인데 그럼 나머지 건물주들 이 양반이 부랴부랴 이야기했답니다. 이야기해서 나머지 층에 있는 건물 주인들도 다 5년치까지 다 환급 돌려받았답니다. 문제는 자기들끼리 돌려받았다고 좋은 데 가서 물 좋은 데 가서 술 한잔 했답니다. 나는 10분도 안 주더라고. 아우 쌤 고맙습니다. 쌤 덕택에 우리가 참 이러고 말로 때우더라고. 그 다음 한 번은 쌤 소득세를 소득세 한번 받아달랍니다. 쉬워 안 봐. 내 소득세도 보기 바쁜 판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잘 모릅니다니까. 쌤 좀 봐달랍니다. 그때서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말이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잘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죠. 세금 잘못한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남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법을 모름으로 인하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자격증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지만 자격을 떠나서도 민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등등 이런 보시고 나면 설사 진짜 만에 하나씩 떨어지더라도 이거 배우시고 나면 내용을 알고 있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 굉장히 많거든. 과거에 나의 문화에서 답사했던 유홍진 교수가 말하기를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진짜입니다. 아는 만큼 보여. 현지도 보니까 통영에 등등에 저 안쪽에 거지에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 조선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고 떠나지만 사천이나 진주 쪽은 오히려 약간씩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입지라든지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내가 나중에 부동산을 사고자 한다. 그래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이겁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시청이나 등등의 홈페이지 가보세요. 홈페이지 가면 통계 열람이에요. 홈페이지는 통계 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람이라서 매년마다의 통계를 보여. 딱 보면 진주시를 딱 치면 진주시 홈페이지 가면 통계 있다면 있으면 진주시에 인구 변동 나옵니다. 인구 변동. 진주시에 올해 인구가 현재 얼마고 작년 인구는 얼마였고 작년 인구는 얼마고 근데 그 인구 변동이 생겼는데 그다음 성별 분류가 나오고 또 인구가 예를 들어 12,000명이 증가했다. 그럼 증가했으면 남자가 얼마 증가했고 여자가 얼마 증가했는지 연령별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인구가 지금 예를 들어 진주시가 10,000명이 증가됐다. 와, 인구가 점점 저작년보다 또 10,000명, 저작년보다 10,000명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있구나. 야, 부동산 돈 되겠구나. 왜? 인구가 증가되면 그만큼 부동산은 수요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인구는 증가되는데
증가된 연령을 확인하면, 예를 들어서 확인하면 60, 70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 4대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증가되면 부동산 수요는 필요합니다. 근데 3, 4대 인구는 빠지고 줄고 60대가 증가되고 이런 것 같으면 이거 부동산 자체가 의미가 없어. 제가 대구광역시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대구광역시 인구가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250만, 크게 변동이 없더라고. 근데 변동은 없는데 젊은 애들은 과거에는, 여러분 그렇죠. 젊은 애들은 옛날에는 공부 굉장히 잘하고 이게 아니면 스카이 가거나 뭐 스강대 가거나 등등 이게 아니면 대부분 지방 국립대 가거나 지방 사립대 가거나 이렇게 같이 지금은 웬만큼 다 빠집니다. 젊은 애들이 빠져요. 3, 4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초원에 있는 어른들, 경북에 있는 이분들이 잘 못 사니까 이제 또 힘드니까 다 흡수 유입되는 거예요. 대구를 보니까 인구는 거의 같은데 10대, 20대, 30대 인구는 점점 빠지고 50대, 60대, 70대가 증가돼서 인구가 같이 유지되더라고. 그럼 거기는 의미 없습니다. 부동산 자체에 의미가 없어. 그 다음 구별로 나오거든. 그럼 이구는 자꾸 젊은 사람 증가되고 애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생기고 그럼 그거는 돈대. 거기 보니까 수성구, 달서구 이런 돈 되고 나머지 남구,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부동산 가치가 크게 없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할 때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부동산을 살까? 무엇을 근거로 부동산에 내가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의 장소를 어디를 택할까? 이런 내용들 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배우고 난 뒤에 업을 하는 건 여러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찾아오는 거지 단순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저 사람은 부동산에 관련 내용을 공부를 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 내가 이 취득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올 겁니다, 알아서. 그렇죠. 내가 변호사한테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모르는데 지는 알기 때문에 돈을 무리하게 풀러도 내가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저 양반 알면 안 되니까. 근데 나는 아는데 중개업자도 모르고, 나는 모르는데 중개업자도 같이 모르고, 그럼 사기꾼 생각 드는 겁니다. 뭐 중개업합니다. 저 사기꾼이구만. 이런 이야기 듣는 이유는 과거에 그만큼의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 내용을 배움으로써 전문적인 내용을 갖추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부동산에서 빤하더라. 내가 저 사람 통해 사니까 실수도 없고 저 사람 통해 부동산 사니까 나중에 어디도 일정도 오르고 돈 되더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업을 하셔도 뭐 아파트 단지 앞에 뭐 짜감하게 업소를 찾아서 해야지 이게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밑바닥입니다. 제일 밑바닥이에요. 과거에는 대학가 앞에서 학생들 달새빵 놔주고 하는 게 제일 밑이었는데 지금은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아파트 앞에서 흔히 있는 게 진짜 이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거든.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아파트 단지 가면 쭉 중개업만 널려 있습니다. 그 다음 하시는 분이 이제 상가, 점포, 이런 거. 그 다음 하시는 분이 진짜 도통하시는 토지가 하시는 꽃입니다. 그 다음 위에 하시는 분이 토지의 용도 변경이 최고 꼭대기입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은 진짜 힘든 이야기입니다. 토지 용도 변경. 이까지 하다가 이게 이 상태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쪽으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부동산 분양, 부동산의 분양, 부동산의 개발 이래 갑니다. 컨설팅 업체가 하고, 분양 업체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더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건설업으로 갑니다. 건설업. 우리 건설업체 가면 서희건설 있죠? 서희건설의 대표이장님이 박춘모 씨입니다. 그 양반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그분도 저한테 배웠습니다. 따서 중개업 처음 시작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파트 앞에서 이제 업소 차려놓고 하기는 그냥 꿈이 너무 컸어. 처음부터 양반은 부동산 분양, 아파트 분양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분양 뛰어들어서 분양 안 되는 회사 찾아가서 당신 아파트 내가 분양해보겠다고. 초짜고 하니까 믿어줍니까? 안 하지. 근데 하도 안 되니까 그럼 니라도 해보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결국은 그 아파트 분양 성공을 했습니다. 분양률 98%인가 다 때렸습니다. 그 당시에 미분양된 거, 지금은 또 그 밑에, 그때는 미분양된 거 한 개 팔면 한 채당 보통 100만 원 떨어집니다. 근데 400 몇십 대 떨어지니까 40몇 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이 양반 믿을 수 있겠구나. 과거에 한락건설 있을 때,
한라건설에서 딱 하다가 잘 안 되거나 상가 분양, 아파트 미분양 이 양반을 다 맡겼습니다. 여기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건설업체도 맡기고 하면서 진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차린 게 서희건설입니다. 과거에는 뭐 하시다가 저 전화 와서 선생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는가 물어보시다가 요즘 제가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지금 격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나는 예전에 이해하지만 그 사람은 저울 상위 클래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업을 하실 때도 지금 공부하실 때도 나중에 내가 공부해서 합격해서 아파트 앞에 뭐 이거 차려야지 이게 아니고 뭔가 다른 시장이 없는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업에는 다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다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봐요. 모델하우스 딱 하면 제일 앞에 남자 나와 있잖아요. 남자 나와서 구두 손 들고 구두 챙기고 신발 챙기는 거 이게 분양 업체의 최하반입니다. 네, 그래도 그 중에는 또 같은 초짜라도 무조건 초짜는 앞에 안 섭니다. 초짜 가운데 인물 괜찮은 애를 앞에다 내십니다. 대신 또 인물 참 좋은 여자분도 앞에 있습니다. 왜? 첫인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딱 거기 익숙해지면 그 다음 딱 뛰어들면 그 다음에 와서 타입을 설명하고 몇 평입니다. 이게 구조가 어떻고 그 중간 레벨입니다. 그 다음 안에 실내 들어가서 실내 관한 내용 다 설명하고 있는 것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들이 다 설명하고 마지막 나가서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 있죠? 실제 계약하는 사람 이 양반들이 거기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흔히 말하는 과장급들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딱 비트 써서 어떻게 되어가는가 차리고 있는 이사. 그 다음에 30 중반쯤 돼 보이는 저 젊은 사람 한 명이 조대에서 어슬러다니는 거, 그거는 건설회사에서 나온 대표고, 나머지는 이제 분양 대행회사에서 분양하고 있고, 그대로 우리 분양이 어떻게 되는가 건설에 나와가 보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시장들은 딱딱 단계가 있는 거고, 여러분 업을 하실 때도 내가 이거 해야지가 아니고, 땅이 뭐가 있는지, 다니면서도, 야, 어느 술집이 안주가 좋더라 이게 아니고, 요 위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 동네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여기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다니시면서 보시라고. 저 같은 경우도 버스 타고 오면서도 봅니다, 항상. 야, 저기는 모텔 지면 참 괜찮겠다, 위치가. 저기는 공장은 좀 그렇고, 저 위치는 펜션하면 괜찮겠는데, 차 몰고 다닐 때도 쭉 가다 보면, 야, 이런 땅을 왜 비워놨을까? 여기 참 괜찮은 위치인데, 뭐 알아봅니다. 딱 서가지고 동네 중개업소 가서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왜 안 되는 이유가 다 쳐다봅니다. 관심은 항상 좀 가지시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시되 항상 내 부동산을 좁게, 너무 시야를 좁게 가지 말고 넓게, 포부도 넓게 그래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실제 그 다음 내용 나오는 뭐 과세, 권자 등등 설명했고 조세의 분류 이런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